예,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한범입니다. 예, 예. 아,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양 세션 발표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호응이 너무 좋아서 또 하게 됐는데 호응 안 좋으면 예, 제가 다음 또 안 하고 예. 아무튼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미노산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죠? 예. 참고로 이거는 교수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입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수님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신입 대학원생분들께는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다뤘으면 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연구의 근원을 찾는 강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대학원생분들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냥 논문들 막 읽고 하고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막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좀 아는 게 아닌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이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너무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인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의 화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보강해드리고자 작년에 이어서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준비했던 내용은 PDB에 대해서 알자였습니다. PDB, 그러니까 데이터뱅크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자료 구조, 어떤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고, 거기에 놓여진 단백질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은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올해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미노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해요. 작년에 PDB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 PDB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단백질의 원자 구조잖아요. 그렇죠? 원자 구조. 그냥 대충 생긴 구조가 아니라 원자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뭐 강연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단백질 생긴 거 보면 되지 뭐하러 원자 구조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원자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아미노산을 보기 위한 것 같아요.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거는 원자까지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면을 그냥 대충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로 보는 것과 실제로 어떤 아미노산이 와서 어떤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더 강화시키거나 또는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뮤테이션을 시켜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아미노산의 위치를 봄으로써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물학을 배울 때 상당히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구조를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빌딩 블록 20가지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든단 말이에요. 이 많은 것들을 하는데 구성 요소가 단 20가지면 되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DNA, RNA는 내종류긴 하지만 걔네는 어차피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문자 같은 거 개념이라고 보는데 단백질은 그게 아니죠. 구조를 이루고 기능을 해야 되는 실제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20종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고만 해도 그 빌딩 블럭이 뭐 10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백질은 20가지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옛날부터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생화학 시간에 배우면 이 정도 배우죠. 얘네들은 다 묶어서 하이드로포빅하다. 끝. 그렇죠? 아니면 얘네는 묶어서 네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다. 끝. 2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다시 묶어가지고 한 4~5가지로 묶어버리면은 정말 성질이 단순해지죠? 우리가 빌딩 블럭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다 이렇게 묶이면 안 되고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20가지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아미노산들 각각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뭐 단백질 디자인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같이 했었던 연구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엔지니어링 할 때.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각 위치별로 20가지 뮤테이션을 다 해봐요.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나 뭐 어피니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재봐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번을 20가지로 뮤테이션을 했을 때 뭐 이제 파란색은 안 좋아지는 거고요. 빨간색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스테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요 분홍색 부분, 아이솔루신 발리는 부분. 얘네는 여기 원래 처음에 되게 스테이블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다른 하이드로포빅으로 바꾸면은 상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쵸? 빨간색에서 지금 흰색으로 바뀌었죠? 같은 하이드로포빅인데 왜 얘네는 바꾸면은 성질이 안 좋아지는? 그쵸? 그러면 단순히 얘네들이 같은 하이드로포빅이라서 같은 성질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폴란 애들을 우리가 보통 묶어서 얘기하는 뭐 아스파라진, 세린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어떤 애는 좋아지는 애가 또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래 서열보다 안 좋아져요. 스테빌리티가. 그죠?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순한 화학적 성질을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아미노산 특징들을 잘 반영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서열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미노산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서로 다른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단백질 설계할 때나 구조를 분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화학 교재나 물리학 교재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 포스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지식을 여러분께 그래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교수님들은 다 아시는 걸 텐데,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는 기초 1번 기초. 그래도 시작부터 막 매운맛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기초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마가 세 개예요. 결국 주제는 뭐냐면은 구조에 숨겨진 물리화학입니다. 생화학 그 분자 또는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을 물리화학적인 관점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뼈대는 격가지를 정하고 격가지는 뼈대를 정한다. 백본은 사이체인을 정하고 사이체인은 백본을 정한다. 2번, 환경이 아미노산의 역할을 정한다. 3번, 이거는 유기화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물리학이라고 표현 안 했는데 2번은 그냥 어떤 아미노산 자체로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4번으로 가면은 드디어 얘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더 이상 아미노산이 원래 아미노산이 아닌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단백질 기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4번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 잘 아시는 거죠? 아미노산은 뼈대 부분과 곁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백본 사이체인이죠. 그래서 백본은 적어도 20가지 아미노산들에 대해서는 공통입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요들은 백본이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체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미노산을 얘기를 할 때 결국 그럼 모든 차이는 사이체인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공통점은 백본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표현을 할 때 단백질 백본부터 얘기를 하죠. 백본을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겠지만 보통 화학 분자에 있어서 본드 앵글과 본드 디스턴스는 거의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본드를 통해서 돌아가는 요 각도, 이면각이라고 하죠. 또는 토션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단백질 뼈대에 총 3개가 있습니다. 파이, 사이, 오메가가 있고요. 근데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펩타이드 본드로 이루어져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요. 보존되어 있다 생각하고 보통 그래서 파이 앵글, 사이 앵글로 이게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 단위에서 구조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거죠, 여기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박사과정 좀 지나고 나서야 좀 알게 된 건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알았다기보단 깨달은 거죠. 아미노산 백번이 생각보다 극성입니다. 근데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폴리펩타이드라고 쳤을 때 카본 두 개에 옥시전 하나, 나이트로젠 하나죠. 뼈대만 보면.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폴라하겠죠. 그죠? 일반적인 유기분자에 대해서 훨씬 폴라합니다.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백본에 있는 게 하나는 수소를 줄 수 있는 거죠. 나이트로젠은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수소를 하나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죠. 아미노산 하나당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소 결합에 특화된 구성 요소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이 놓여 있는 환경을 보면은 물이 수소 결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애초에 그러면 물이랑 되게 친하네요. 뼈대만 보면은 사이드체인 무시하고 그냥 뼈대만 딱 놓고 보면은 그냥 물이랑 친해요. 얘는 친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랑 친하다는 거는 그냥 물에 들어가면은 얘가 둥둥 떠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물에 있어도 그때 자체로 행복하기 때문에 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사이드체인이 없다고 쳤을 때 그럼 글라이신이죠. 글라이신의 경우에는 그냥 얘가 접힐 이유가 없는 애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는 것들은 접히는 단백질들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초에 물에 떠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접히려면은 물에 떠 있는 게 안 좋도록 뭔가 불만 요소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예요? 사이드체인밖에 바꿀 수 없으니까 사이드체인을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야겠죠. 그쵸? 예. 그래서 글라이신 자체는 생각보다 여러분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상당히 폴라해요. 근데 단백질이 접히기 위해서 주로 하이드로포빅한 사이드체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이드체인 쪽으로 넘어가면은 결국 백본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사이드체인이 아미노산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다른 종류들의 하이드로포빅 아미노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하이드로포빅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단백질이 실제로 접혀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런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다 퉁쳐서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이 안 된다고. 이게 차이를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딱딱한 정도가 다릅니다. 똑같이 19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아르지닌과 트립토판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달라요. 아르지닌은 돌아갈 수 있는 본드 개수가 4개고요. 트립토판은 2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아로마틱 링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딱딱한 그냥 판때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지닌은 훨씬 더 유연하게 요리조리 이렇게 뱀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트립토판은 굉장히 딱딱하게 이렇게만 못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단백질의 그러니까 아미노산 특성에 따른 사이드체인 특성에 따른 유연성 차이가 사실은 나중에 큰 차이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체인을 표현을 할 때 백본과 마찬가지로 역시 본드 앵글과 본드 디스턴스는 거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카이 앵글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작점이 요 C알파, C베타 요 본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가장 백본에 가까이 있는 게 카이 1 앵글, 그 다음 게 카이 2, 그 다음 게 카이 3, 그 다음 게 카이 4. 그래서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들은 카이 4까지, 최대 카이 4까지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카이 앵글이 몇 개씩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알라닌이나 글라이신처럼 카이 앵글 자체가 없는 짧은 애들도 있고 알지닌, 라이신처럼 카이 앵글이 4개까지 가는 친구도 있고요. 보통은 2개짜리까지 있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 앵글 개수가 결국 그 아미노산의 유연성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카이 앵글들이 어떻게 분포하느냐인데요. 여러분들 뭐 일반화학 수준의 유기화학은 다 들었을 테니까 이게 아무데나 놓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위치가 있어요. sp3가 연결된 그런 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일반화학에서 배우신 트랜스코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 60도.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낮은 부분들이 선호되는 위치고요. 그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X축을 카이1으로 그리고 Y축을 카이2로 그린 다음에 이런 사이체인 컨포메이션이 가장 선호되는 위치가 어딘가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칠한 거예요. 둘 다 트랜스인 경우가 가장 선호되겠죠. 그 다음에 뭐 트랜스 하나 나머지는 거시 이런 애들이 조금 덜 선호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선호되는 위치는 9군데입니다. 3 곱하기 3이니까. 근데 이거는 카이 1, 2 앵글이 있을 때 이렇고 라이신처럼 카이 앵글이 4개가 있을 때는 3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선호되는 위치들이 81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이 앵글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값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선호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요. 어떤 스테이트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 컨포메이션 가능하고 9개, 81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카이 앵글을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해서 그 컨포메이션을 표현한 것을 로타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는 3개의 로타머가 있고 루이시는 9개의 로타머가 있고 라이시는 81개의 로타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타머란 단어는 뒤에 또 나오니까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까지가 기초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부터 살짝 그 매운맛을 좀 추가를 할게요. 그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사이체인과 백본의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거는 구조적 연관성과 서열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뼈대가 정해졌을 때 어떤 사이체인의 구조가 오면 좋은가와 어떤 사이체인을 갖는 서열이 오면 좋은가. 이런 연관성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구조 예측할 때나 단백질 설계할 때 백본부터 만들고 사이체인 입히시죠.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 뼈대가 사이체인을 정한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백본이 사이체인을 정한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체인이 뼈대를 자꾸 뼈대라고 했다가 백본을 했다 그러는데 사이체인이 백본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미노산 고유의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뒤에 거는 고유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다음 장에서 다룰 거는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내용인데 이거는 환경과 무관하게 아미노산 고유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구조 또는 화학적인 특성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제일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서열이 달라지면은 2차 구조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통계를 내본 거예요. 알파 헬릭스에 있는 아미노산들, 베타 스트랜드에 있는 아미노산들. 둘 다 포함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포일이겠죠, 당연히. 근데 보시면은 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알파 헬릭스에 훨씬 많아요. 베타 스트랜드보다. 근데 아이솔루신을 보시면은 알파에도 꽤 있지만 베타 스트랜드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비슷한 성질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 루신을 보면은 알파 헬릭스에 있는 경우나 베타 스트랜드에 있는 경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시면 되면은 글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5, 0.7 이렇죠? 그러니까 2차 구조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이 이제 프롤린도 비슷하죠. 둘 다 0.5대죠. 얘도 2차 구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면. 그러면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정말 그냥 우연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연히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럼 우연이 아니면 뭐냐? 우리가 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에너지적인 관여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백번이 주어지더라도 서열이 뭐가 나와서 사이체인이 달라지면은 어떤 2차 구조를 선호하는지, 즉 뼈대 구조를 선호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선호도와 그 다음에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2차 구조와 관련해서 뼈대의 그 선호도,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꼭 설명해야 되는 게 라마찬드란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라마찬드란 맵 또는 플롯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파이 사이 앵글 있죠? 백본을 표현하는 두 개의 중요한 토션 앵글이 어떤 값을 가질 때 가장 선호되는가를 이렇게 선호도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기분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무데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무데나 있지가 않죠? 심지어 불가능한 영역이 가능한 영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말 건 아니죠 우리가. 그쵸?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물리학. 예.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났을지를 한번 혹시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대학원생분들 가운데. 예. 예. 아, 오늘 배우시면 돼요.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드체인에 있는 원자들 사이에 물리학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물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물리학이 이 라마찬드란 맵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영도 근처, 파이 앵글이 영도 근처인 경우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기에도 비기 싫게 생겼죠, 이거? 두 개의 옥시전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뭐가 생겼어요, 이게?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션이겠죠, 이거? 그쵸? 그래서 요 가운데 영역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비선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 요 파이 앵글 기준으로 봤을 때 음수인 영역으로 훨씬 많이 치우쳐져 있죠. 양수인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걸 조금 더 그림으로 보면은 결국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인데 여러분들 뭐 그러신 분 많지는 않으실 텐데 저는 재미삼아 한 건 아니고 연구하느라 한 건데요. 연구하느라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시작점을 180도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파이 앵글을 틀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사이 앵글은 고정시켜야 되니까 그냥 150도로 고정시킨다, 135도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돌려봐요. 그럼 시작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요. 왜 이러냐? 그 파이 앵글은 C, N, C 알파 C잖아요. 그죠? 이렇게 180도 되죠. 그죠? 근데 이 파이 앵글이 180도일 때는 사이드 체인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 앵글이 180도일 때 사이드 체인이 위치해요. 그걸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딱 보기에도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이쪽으로 돌린 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사이드 체인이 이 옥시전과 클래시가 납니다. 가까워져요. 너무 가까워서 이제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선호되지 않는 이유는 사이드체인과 백본의 충돌 때문입니다. 여기 시베타 아톰이에요. 참고로 동그라미는. 그렇기 때문에 파이앵글은 음수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라마찬드라는 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다 돌려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걔가 하필이면 사이드체인이 이쪽으로 붙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게 sp3니까 이쪽으로 붙을 수 있잖아요. 카이랄리티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진 카이랄리티면 디아미노산이죠. 디아미노산이 되면은 라마찬드란 맵이 뒤집어집니다. 여기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이 디아미노산의 라마찬드란 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사이드체인에 있는 시베타 아톰이 요 라마찬드란 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라마찬드란 맵 상에서 알파 위치와 베타 위치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거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2차 구조, 거기 2차 구조가 선호되는 거는 사실 수소결합이 주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냥 선호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일부는 맞는 말인데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각도 자체가 사실은 선호되는 각도예요. 수소결합 없어도.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걸 하이 오더 일렉트로스태틱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폴 같은 걸로 우리가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플러스 차지가 밑에고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전자가 가느냐를 그린 건데요.
베타랑 알파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 방향이 굉장히 예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다이폴 오리엔테이션이요. 이게 베타고 여기 알파입니다. 알파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 위치는 물론 수소결합에 도움도 받지만 애초에 다이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고요. 전부 이게 다 백본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주변에 있는 수소결합들이 얘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원래 그 파이사이 앵글들은 그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호되는 그런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제가 뼈대가 격가지는 결정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텐데 격가지가 뼈대를 결정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스테릭 클래시가 나눈 이유가 시베타 아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시베타 아톰이 없으면은 없겠네요? 그런 문제? 그쵸. 시베타 아톰 없는 게 뭐예요? 시베타 아톰이 없는 게 아니라 시베타가 없는 거. 네. 글라이신이죠. 그쵸? 글라이신은 요 R그룹이 탄소가 아니라 수소예요.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런 클래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수소는 반데르발스 레디어스가 훨씬 작으니까. 그래서 글라이신의 라마찬드란 맵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혀 달라요. 더 이상 클래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메트리하죠. 프롤린으로 가면 어떨까? 프롤린은 이제 시베타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신기한 친구예요. 이렇게 가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파이 앵글이 돌아가는데 큰 제약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위치가 있는데 요 레프트 핸디드 헬릭스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롤린은 애초에 여기가 비선호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신 프롤린은 사이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백본의 선호도를 전혀 다르게 가집니다. 나머지 18개와. 그래서 글라이신 프롤린은 2차 구조 브레이크가 됩니다. 얘가 나오면은 2차 구조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골랐어요. 유비키틴, 만만한 게 유비키틴이라 유비키틴을 뽑아서 글라이신과 프롤린이 어디인지 다 색깔 칠해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다 2차 구조 끝난 데나 뭐 아닌 데 있죠.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얘네 사이체인이 특별히 알파나 베타를 선호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시인데요. 사이체인이 백본을 결정하는 또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베타 브랜칭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일 유명한 베타 쉿을 갖는 단백질 GFP를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발린, 아이솔루신, 쓰리오닌 세 가지 아미노산을 색칠해 봤어요. 얘네는 20분의 3이잖아요. 그쵸?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베타 스트랜드. 굉장히 많죠? 얘네 공통점이 뭐냐? 딱 얘네 세 개만 여기 감마 위치인데 감마 위치에 머리가 두 개인 친구들이. 다른 아미노산은 여기 하나거나 없거나 합니다. 이 감마 위치에. 그러면 감마 위치에 원자가 두 개 나올 수 있으면 무슨 특징이 있냐? 백본이랑 요 사이체인이 특정 컨포메이션을 가지면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생겨요. 타이트하게. 그래서 요 스트랜드 그 백본이 스트랜드여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요 파이스 앵글이 스트랜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요 베타 브랜칭 아미노산들이 반데르발스 패킹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태생적으로 사이체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베타 스트랜드를 선호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 베타 브랜칭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다시 상식으로 돌아오죠. 뼈대가 각가지를 결정하는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심화 버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뭐냐면은 백본의 컨포메이션에 따른 사이체인 컨포메이션의 선호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백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사이체인의 전반적인 선호도가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마틴 카플러스 교수님과 그 덤브락 교수님이 그 아마 박사과정 때 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논문을 쓰신 게 백본 디펜던트 로타멀 라이브러리라는 걸 했어요. 뭔 얘기냐면은 백본이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사이체인의 구조 선호도가 달라진다. 의존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유기분자라면은 여기 9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선호도가 딱히 트랜스가 제일 선호돼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안 그렇죠, 여기는. 여기가 오히려 선호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베타 브랜칭이라서 그래요. 스트랜드일 때 사이체인이 요 컨포메이션이 있어야 반대를 팔 패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서 봤었던 그런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 요 컨포메이션의 사이체인을 선호하게 되는 바이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이제 반데르발스의 경우고 일렉트로스태틱스로 보면 더 골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스팔테이트가 스트랜드에 있을 때 카앵글이 이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60도에 많이 쏠리게 돼요, 선호도가. 요거는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아스팔테이트가 헬릭스에 있을 때는 카앵글 3개에 대해서 3개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거의 균일하게 선호도가 나타나요. 근데 스트랜드로 옮겨가면은 카이1이 마이너스 60도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스트랜드일 때의 백본이고 거기서 카이앵글이 마이너스 60도, 그러니까 300도죠. 300도일 때 구조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옥시전과 아스팔테이트의 옥시전이 제일 먼 거리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션이 제일 작겠죠. 반대로 이게 60도나 180도일 때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백본과 사이체인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스팔테이트 예를 들었는데 당연히 세린이나 아스파라진이나 히스티딘 같이 굉장히 짧은 폴라한 아미노산들은 다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짧은 하이앵글이 2개 이하이며 극성인 아미노산들은 백본과 일렉트로스태틱스가 결국 사이체인의 컨포메이션의 선호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백본이 토신 앵글이 어떤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사이체인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앞서 보셨다시피 아스팔테이트의 경우처럼 백본이 스트랜드의 경우에는 아스팔테이트 컨포메이션이 거의 고정이 되게 됩니다. 카이1이 거의 딱 고정이 돼버려요. 나머지가 선호되지 않아서. 근데 폴라하더라도 긴 친구들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멀기 때문에. 극성 그룹이 멀리 있으면은 애초에 백본이랑 별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긴 폴라 아미노산들은 요 백본 디펜던시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지금 그 연결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MD 돌리신 분들 계신데 포스필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정을 해야만 돼요. 그 앞서 보여드렸던 요 숏 레인지 일렉트로스태틱스나 반데르발스 같은 것들이 그냥 원 포인트 액션으로 기술하면은 이게 잘 안 잡힙니다. 훨씬 더 복잡한 그 전자 덴시티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몰레큘러 포스필드를 봤을 때 아스파라진, 아스팔테이트, 세린, 아이솔루신 등등에서 필연적으로 교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백본과 사이체인이 복잡한 형태로 그 선호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고 몰레큘러 메카닉스 수준에선 기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정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백본과 사이체인의 구조, 그 다음에 서열적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환경과 무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미노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짧은 극성 아미노산들, 아스파라진, 아스팔테이트, 세린, 스리온인은 종종 백본의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위치에 왔을 때. 얘네가 마침 헬릭스 끝에 왔다. 그러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얘가. 헬릭스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헬릭스가 끊겨요. 그러면 허전하겠죠. 그러면은 백본은 아니지만 백본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그 가짜 백본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는 역할들이 스리온인, 뭐 아스파라진 이런 애들입니다.
거기 가서 백본인 것처럼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베타 스트랜드 보다가 갑자기 이레귤러한 베타 스트랜드를 볼 경우가 있어요. 그걸 베타 벌지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벌지 포지션입니다. 원래 위아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래 이렇게 가죠.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게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베타 벌지인데 베타 벌지가 어떻게 생기느냐? 보통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생겨요. 그냥 생기진 않고요. 당연히 선호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뭐 아스파라진이라든가 아스팔테이트라든가 세린 이런 친구들이 와서 백본인 척 개입을 하면은 이제 베타 벌지가 안정화가 됩니다. 베타 벌지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선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베타 벌지는 생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턴 역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멤브레인 프로틴으로 넘어가면은 그 멤브레인과의 어떤 위치 관계 때문에 특별히 선호되고 그 위치가 선호되는 또는 강제되는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로마틱한 아미노산들과 양전하를 갖는 아미노산들은 이 멤브레인 프로틴이 있을 때 특정 위치에 놓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이 멤브레인 프로틴이 어디 못 가게 딱 붙잡아 놓는 역할이에요. 위아래로 가지 않도록.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제 리피드 몰레큘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리피드 몰레큘을 보시면은 제일 밑에가 그 플러스 차지죠. 아민 그룹. 그 다음으로 연결된 게 포스페이트 그룹, 네거티브 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피드, 에스터에 의해서 리피드가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여기 알지닌이 오면은 얘가 요 포스페이트 그룹과 팔을 뻗어가지고 이제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못 가게. 그래서 알지닌, 라이신 같은 애들이 여기 오면은 얘가 어디 못 가도록 요 네거티브 차지 그룹과 리피드 바이레의 네거티브 차지 그룹과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요 멤브레인 프로틴의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친구들이 보통 요 아로마틱한 하이드로포빅 아미노산들인데 이 친구들은 밑에 있는 요 에스터 그룹과 특이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역시나 이중으로 요 위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프로틴을 봤는데 얘가 멤브레인에 어느 정도 잠기는지 잘 모르겠다. 또는 얘가 멤브레인 프로틴인지도 모르겠다 하면은 요것만 켜시면은 얘가 어디쯤에 있을지 아실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 레이어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단백질을 보실 때 죄다 막 포지티브 차지 사이드체인이 잔뜩 있다. 특히 방향성들이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뭘 의심할 수 있냐면은 얘네는 뉴클릭 애시드와 결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뉴클릭 애시드가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합하는 단백질들은 한 방향으로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을 보실 경우에는 아, 뉴클릭 애시드 바인딩 프로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프롤린과 글라이신이 2차 구조 브레이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는 애초에 2차 구조를 좋아하지 않는 애들인데 굳이 2차 구조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특정 컨포메이션을 이루거나 기능과 수반된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그냥 GPCR로 들고 왔는데요. GPCR에서 그 글라이신과 프롤린을 한번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롤린이 핑크색이고 글라이신이 회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TM6에 이제 파일리스가 하나 있어요. 파일리스가 뭐냐면 I 플러스 4가 아니라 하나 더 건너뛰어서 이제 스포그라바는 굉장히 이레귤러한 헬릭스 패턴인데 여기 있음으로써 얘가 잘 접혀요.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GPCR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접혀야 이제 사실 G 프로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하도록 여기 프롤린 글라이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NPXXY 모티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있는 G랑 P가 이 부분이 잘 접힐 수 있도록 애초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GPCR 경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베타시트로 가면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타시트에서 종종 이런 모티프가 있어요. 글라이신과 아로마틱이 나란히 있는 경우. 보통 베타 스트랜드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글라이신이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이면 C베타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로마틱 링이 거기로 못 가겠죠. 근데 여기가 C베타를 딱 치워주거나 벌키한
부분을 다 치워주면은 글라이신이 되면은 아로마틱 사이체인이 거기를 덮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라이신으로 되면. 근데 그게 상당히 에너지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틱과 글라이신이 나란히 있는 쉿에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파이와 백본 스태킹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형태로 현재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 결국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아미노산의 역할이 달라진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조를 이루거나 또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열 분석을 하면은 MSA 같은 걸 뽑아 보시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종종 굉장히 같은 패밀리 내에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구조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단백질을 설계한다고 하셨을 때 그런 모티프를 넣으면은 이제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런 위치에 그런 아미노산을 씹으면은 설계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화학 반응과 아미노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는 이제 아미노산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케미칼 본드 등이 일어나면서 아미노산의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수반된 그 단백질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PTM이라던가 이건 화학 반응은 아닌데 메탈 코디네이션, 프로토네이션, 그다음에 케미칼 링키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백질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아미노산 그대로 있지 않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능이 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PTM을 말씀드릴 텐데요. PTM이 아무데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세린, 스리온인, 타이로신, 알코올기를 가져야만 PTM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글라이코실레이션도 3개 더하기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아르지닌의 경우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두면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디가 PTM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 이런 아미노산이 오면은 아 여기가 가능성 있는 위치구나. 그냥은 아니겠죠. 노출돼 있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을 때 여기가 가능성 높은 위치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메탈 바인딩입니다. 메탈 바인딩 같은 경우에도 아무데나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아미노산이 왔을 고 그 친구들이 클러스터링을 이룰 때 거기에 메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거나 또는 실험하지 않더라도 이제 모델 구조를 예측한 다음에 어디에 메탈이 붙을지 궁금하다면은 이런 아미노산 종류, 특히 이 네 종류를 한번 보고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다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메탈마다 또 성향이 조금씩 달라서 좀 더 디테일한 거를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토네이션인데요. 프로토네이션, 디프로토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미노산들 가운데 히스티딘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지올로직 컨디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pH가 6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산성인 상태로 가면은 히스티딘은 프로톤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pH 디펜던트한 설계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단백질의 pH 디펜던스를 생각을 하실 때 히스티딘을 보시면 돼요. 거의 히스티딘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히스티딘이 특정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에 그게 뭔가 pH 연관성이 있다 하면은 그 히스티딘이 중요한 아미노산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신과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히스티딘처럼 그냥 pH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고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프로토네이션 됩니다. 원래는 프로톤들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 또는 3개씩 있는데 주변에 의해서 이제 리덕션이 될 경우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본드도 이룰 수 있고 레티날과 붙기도 하고요, 라이신은. 뭐 이런 것, 유비퀴티네이션도 라이신과 수반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위치가 어떤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이 링키지가 가능한 그런 아미노산이구나. 시스테인과 라이신을 딱 찍으시면은 어지간하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결국 요약한 것이 요 한 테이블이에요. 예. 이건 뭐 그냥 혹시 궁금하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아서 확대해서 보셔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화학책에서 배우는 거는 보통 요 4가지 색깔일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가지 색깔로만은 이거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다양한 성질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어떻게 단백질이 구조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디자인할 때 이 아미노산들을 잘 써먹을 수 있을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제만 좀 비교를 해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솔루신, 루신. 우리가 늘 비슷하다고만 알고 있었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랐던 친구들인데, 아이솔루신은 베타 브랜칭 아미노산이고 루신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솔루신은 베타 스트랜드를 선호하는 성질이 있는데 루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이솔루신 같은 경우에는 베타 스트랜드가 올 경우 사이드 체인이 굉장히 고정되는데 반해서 루신은 그런 거 없죠. 막 돌아가죠. 백번 사이드 체인 디펜던스가 적습니다. 루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화학적 성질, 물리학적인 어떤 그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사이드 체인의 차이에서 오는 백본과의 연관성이 사실 중요한 차이를 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스파르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도 그냥 우리가 묶어서 네가티블리 차지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다르죠. 카본 하나가 더 연결되느냐 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백본과 사이드 체인의 네가티브 차지드 팁이 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고, 아스팔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많이 좀 고정이 되는 편에 비해서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체인을 많이 바꿔야 할 때, 그럴 때 훨씬 유리한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 짧게 한 두세, 한 개? 두 개? 받도록 할게요. 예. 아, 예. 저기.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아미노산 두 군데 말고 딴거 하나. 넌캐노니컬 아미노 애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 근데 이제 단백질이 합성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합성하는 거죠. 예. 예.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